이 두 분의 발제가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충실한 말하자면 복귀, 정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홍성수 교수님이 이제 이 법 전공자로서 틀림없이 탄핵이 인용이 될 거라고 하니까 약간 안심이 됩니다. 근데 워낙 이 사람들의 이 말하자면 헌재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이 결정이라는 게 워낙 황당한 일이 많아가지고 약간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증거가 차고 넘쳐나도 결론은 엉뚱하게 나온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판결문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자, 어쨌든 그 두 분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그래서 두 분의 발제에서 나온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한 뭐 두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이렇게 보완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거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12.3 계엄 직후,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말하자면 극우 세력이 확 단결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 겪으셨겠지만, 조선일보의 논조가 그때 바뀝니다. 바로 12.3 직후하고 한 열흘 후에 조선일보의 논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묻고 싶어요. 두 분에게 묻고 싶어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이게 박근혜 탄핵의 학습 효과인지 아니면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민주당의 실책하고 결합이 된 것인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실책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단호하게 이 말하자면은 강요들을 동시 탄핵을 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한편에 있고, 또 한편에는 그보다가는 국힘에서 어쨌든 이 탄핵의 의결에 참가했던 의원들을 좀 떼내는 방식으로, 특히 한동훈 같은 사람들을 하고 손을 잡는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국면적으로는 혹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선 두 분에게 우선 드려보고 싶네요. 그런 국면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구조적인 것인데, 홍성수 교수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장원지 교수님도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런 비슷한 글을 여러 개 쓴 적이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한 10년, 15년 전부터 계속 진행됐던 현상이고, 특히 여혐 현상 같은 경우도 일베 등장부터 계속 진행됐던 현상이고, 중국 혐오도 어느 정도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공이 이제 이 중국 혐오나 이쪽으로 동성애 혐오로 이제 이렇게 이 전화되는 과정에서의 보수 기독교인들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도 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번 국면에서 가시화되었는가? 그러면 가시화됐다는 말은 그 사람들의 위기의식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국힘이나 정치 세력의 위기의식은 이해가 가는데, 그 아스팔트 우익들의 위기의식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저도 나름대로 이걸 설명을 하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우리가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의 이 극우파들처럼, 물론 이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자영업자들이나 그다음에 고용 불안 심한 건 사실인데, 가시적으로 보면 이런 그 중하층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이 대거 극우로 흡수된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게 이게 좀 설명이 되면 그 이후에 이 아스팔트 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런 점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어떠신지. 주신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도 늘 던졌던 질문이고 답을 찾지 못한 그런 어떤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민주당이 대응 방식이 좀 달랐더라면 또 사태가 다르게 전개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타당한 측면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처럼 극우가 준동하게 된 것은 결국 기본적으로 국힘이 이렇게 설정한 포지셔닝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힘이 과거와 같은 그 이제 박근혜 탄핵 시절에 를 이제 되새기면서 그런 방향으로 갔다가는 자기들이 괴멸할 것이다. 이걸 보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살 길을 찾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극우화했고, 그러니까 정광훈 등과 같은 그 아스팔트 세력과 같이 이제 합체가 되었는데 이게 의외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효능 있고 그러다 보니 더더욱더 그걸로 갔고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극우 포퓰리즘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같은 국힘 의원들도 또는 정광훈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대중적인 호응을 얻을 것이다. 스스로도 모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극우 포퓰리즘이 이렇게 핵심 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좋은 우리 편하고 나쁜 게 적들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정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폭발력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이제 탄핵 국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나 저는 어떤 이제 그런 이렇게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아주 중요한 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이제 아주 빠르게 그 참된 원인이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어떤 공공이랄까, 빈곤이랄까, 뭐 소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아스팔트 극우가 이렇게 결집하고 또 절실해지면서 저렇게 아주 과격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모든 사회에서는 저런 방식의 어떤 극우들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일종의 이제 이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오히려 이런 거는 좀 서양어 개념으로 더 하는데 disintegration.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굳이 번역하자면 모르게 탈통합, 그러니까 이제 유리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그 맥락 속에서 우리 사회 안에 내적으로 긴밀하게 통합되지 못하고 그로부터 유리된다든가 탈통합된다든가 이런 어떤 모습들, 이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배경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발제를 하면서도 제가 사회적 무시 이런 개념을 썼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사회적인 탈통합, 사회적인 유리 뭐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광범위한 어떤 사회적인 무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극우 집회에 참여하고 이게 탄핵 반대 운동 이런 것들에 막 참여를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어떤 이렇게 이제 존재감, 자기의 어떤 삶의 가치에 대한 어떤 인정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마이클 샌델 이런 사람이 미국의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 이런 것들 현상들을 그런 식의 이제 틀에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측면들이 우리 사회에서 틀림없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냥 하나의 아직 그러니까 가설적인 하나의 어떤 잠정적인 하나의 이제 이렇게 접근법을 제안을 하는 것이고, 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해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파악해내는 것이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의 어떤 잠정적인 가설조차도 할 수 없고 그냥 하나의 이제 한번 집어보는 그런 어떤 정도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뭐 발제문에서도 살짝 언급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처음에는 부정선거, 중국인 혐오 이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그런 내용이 주된 이슈가 아니었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범보수가 봤을 때도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냥 바짝 엎드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라고 해서 무슨 뭐 보수 언론, 뭐 보수 정치인 할 거 없이 무조건 엎드려서 용서를 빌고 하는 수밖에는 이건 방법이 없다라는 판단이 처음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부정선거론이 등장하고 뭐 중국인 관련된 이슈들이 등장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약간 분위기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 결집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뭐 계몽령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이슈가 또 되면서 이거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도 돌파가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어느 시점 한 10일에서 2주 정도 경과된 이후부터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 규모도 점점 커지고 또 탄핵 반대를 하는 쪽에 그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게 됐고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 태세가 전환됐던 하나의 그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좀 잠재되어 있던 극우 세력이 하필 그 시점에 가시화됐는가라면은 사실 세계의 어떤 그 극우 세력들이 힘을 얻는 그 계기들을 보면 사실 어떤 필연적인 계기보다는 약간 우연적인 계기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거는 그거 자체는 약간 우연적인 사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윤석열이 아닌 다른 인물, 국민의힘에 있는 다른 인물들 누구를 대입시켜도 계엄을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인물이 어쨌든 대통령이 됐고 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게 이 극우 세력에게는 하나의 계기로서 작동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우연적인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우연적인 사건이 왜 일어나냐 이건 분석해봐도 아무리 분석해봐도 별 실익이 없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들이 세력을 넓혀왔는지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이 보수 정치를 향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계속 야금야금 밀고 들어오고 특히 정치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혐오나 차별 관련된 입법에 쭉 관여해 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아스팔트에서 그 외치는 구호 같은 게 낯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이 10년 넘게 그냥 늘 겪어왔던 것이 약간 좀 진화했던 것에 불과하지 전혀 새롭지가 않게 느껴지거든요. 또 그 어떤 논리라든가 그 선동을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있었던 것들입니다. 뭐 난민 혐오, 장애인 혐오, 성소수자 혐오, 뭐 무슬림 혐오, 이주자 혐오 다 방식 자체는 비슷비슷하고 세력들도 비슷비슷한데 문제는 이들이 정치인들에게 계속 추파를 던졌지만 사실은 먹히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우연적인 계기가 터지면서 이게 좀 먹히기 시작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보수 입장에서는 바짝 엎드려서 반성하지 않고 돌파할 수 있다는 확신이 이 극우 세력의 선동 속에서 이거구나. 이 프로그램대로 하면 이게 돌파가 가능하겠구나. 심지어는 탄핵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또는 탄핵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내세워서 선거 국면이 돌파가 가능하겠다라는 좀 희망을 갖게 됐고 그것이 바로 이 두 세력이 이제 만나게 된 중요한 저는 계기로서 작동을 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 범보수가 다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비전을 제시할 게 없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상황 자체가 경제 성장은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범진보는 절대로 경제 성장 못합니다. 사실 이런 게 먹힐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기댈 곳은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치 선동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의 우울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좀 제가 아쉬운 부분들, 좀 우리가 실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이 극우 포퓰리즘이 뭐냐라는 건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핵심 중에 하나는 소수를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짓밟아도 된다. 이거는 극우 포퓰리즘의 그나마 남아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진화하고 해가지고 이 하나로 정의하기 되게 어려운데 딱 하나만 잡자면 소수를 짓밟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이념.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많이 썼던 용어로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 이 문제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국의 정치는 진보 보수할 거 없이 이 문제에 너무나 좀
예, 무기력하게 좀 대처해 왔던 부분들이 전 너무나 좀 뼈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뭐 총선 때만 해도 사실은 뭐 젠더, 페미니즘 이런 거 내세우는 정치인들 다 낙선시켜라 라는 것이 보수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진보에서도 나왔고요. 실제로 그걸 내세웠던 정치인들이 대부분 낙선했습니다. 또는 공천에서 탈락을 했고요. 또 뭐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이런 거 서명했던 국회의원들도 사실 대부분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아니면 공천조차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쪽을 방어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대거 탈락을 했고, 오히려 뭐 난민 반대 집회에서 같이 집회하던 뭐 이런 국회의원들을 영입해가지고 공천을 주는 뭐 이런 사태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당연히 보수의 극우화가 문제였지만 사실은 범진보가 그런 소수자 혐오를 무기로 삼는 극우의 준동을 효과적으로 좀 저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제 극우가 준동하게 되는 계기를 저는 좀 준 게 아닌가. 그 부분이 또 하나 좀 뼈아프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교수님 질문 주셨던 극우가 왜 이 시점에 바로 했는지는 좀 우연적인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가시화됐던 것은 충분히 준비됐던 부분들, 충분히 필연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만 제가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면, 장원주 교수님 발표에도 좀 나왔는데 결국 민주당 문제인데요. 이게 과거에 33년 이후에 독일의 히틀러가 이제 결국은 총통이 되는 과정하고 매우 유사하거든요. 초기에 굉장히 큰 지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등장했던 히틀러가 10년도 안 된 기간에 완전히 총통이 돼서 학살까지 저지르는 과정에는 당시 독일의 이른바 이 리버럴과 3인당의 기회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강하게 제압하지 않았던. 그런데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혐오 선동,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 인권 조례 반대 이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무르게 대응을 한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제가 뭐 어떤 민주당의 일방적으로 책임을 돌리라기보다도 우익들은 말하자면은 단호하게 자기들의 결정을 해가지고 밀어붙이는데 왜 리버럴들은 단호하게 법 집행을 못하는가라고 하는 약간의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이론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그게 결국은 이 사태를 이까지 오게 한 원인은 제공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장원주 교수님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극우화로 가는 거에는 상당한 정도는 저는 이제 이거를 통치불능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한국 우익의 통치 능력 말하자면은 한국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을 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대안 세력이 이거를 말하자면은 대안을 제시하면 이걸 제압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내걸었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국힘하고 별 차이가 없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상속세 문제라든지 금수세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거 왜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지라고 하는 질문이 들 정도 그런 요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세력들을 조금 더 단호하게, 뭐 우리 여기서 시간 때문에 홍성수 교수님이 뒷부분 발제에는 생략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이 사람들은 법을 그냥 쉽게 무시해버리고 그냥 가는데, 오히려 좀 중도 자유 혹은 진보적인 세력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법 집행을 못하는가, 법 집행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앞으로. 거구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예. 이게 왜 안 되느냐, 왜 못했느냐,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개념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던 게 전투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레벤슈타인이라고 하는 독일 법학자가, 독일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1930년대 후반에 미국에 이제 망명을 해가지고 독일이 이제
이렇게 나치화되는 거,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나치 이렇게 점령당을 보면서, 그 민주주의가 너무 무력하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도, 그 히틀러 같은, 나치 같은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원칙이 아니고 좀 더 엄격하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이런 민주적인 권리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면서까지 그 세력들을 감시하고 막았어야 되는데 그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한테도 그 민주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바람에 저 히틀러가 집권을 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면 우리 민주주의가 전투적이 돼야 된다. 또 독일 말로는 이제 슈트라이트바르 이렇게 뭐 방어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런 개념들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지금 현행의 이제 민주주의는 상당히 많은 차원에서 그런 어떤 이제 전투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 이런 요소들을 도입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도 이제 뺏겨서 가지고 와 있는 게 헌법재판소 같은 거죠. 헌법재판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헌법을 그러니까 이제 위반하려고 하는 이 헌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그래서 당시 독일은 나치를 계승하려고 하는 그런 정당을 한번 해산시킨 적이 있고 또 독일 공산당도 한번 해산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다 다시 이제 부활을 하긴 했지만 뭐 예컨대 그런 정책을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인상적인 것이 우리식으로 하면 글쎄 국정원 같은 그런 조직이에요. 헌법수호청 이런 게 있어요. 헌법수호청이 있어서 막 꽤 많은 이게 자원이 이렇게 투입이 되어 가지고 이 헌법수호청에서 극우 세력들을 이렇게 감시를 해요. 그러니까 저기서 뭐 극우적인 발언들을 하고 혐오 선동하고 저 친구들 혐오하는 공무원들이 다 그 기록하고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데서 막 그 혐오 발언하잖아요. 그런 거 다 분석을 해서 누가 어떤 소리를 하고 쟤들이 얼마나 위험할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이렇게 국가적인 이제 조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갖춰 놓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통진당을 해산하던 그런 어떤 과정을 이렇게 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은 이런 전투적 민주주의의 장치라고 하는 것이 자칫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악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게 어떤 보수적인 집권 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독일 헌법재판소가 나치를 계승하려고 하는 정당 이런 것들을 해산한 것은 뭐 그거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데 아데나워 정부가 독일 공산당을 갖다 위원대청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해산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게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독일 공산당이 이제 나중에 부활을 하긴 했습니다. 서독에서 부활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집권 세력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게 이제 전투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 이런 논리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를 지킨다, 극우 세력의 발응을 감시하고 이렇게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어떤 조치들이 그러니까 자칫 민주주의 자체의 정당성의 토대인 그런 어떤 민주적인 권리 보장 이런 부분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이렇게 남긴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많이 비판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아마 독일 자체도 그런 어떤 거를 감시는 하고 있으나 아주 적극적으로 뭐 정당 해산에 나선다라든가 뭐 이런 방식의 조치를 못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상당히 딜레마적인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물론 이제 이 조금 새로운 조건에서 이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국형 전투적 민주주의 또는 뭐 전투적 민주주의 버전 2,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뭔가 업그레이드된 그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리버럴 세력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자칫 민주주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침식하고 어떻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가당착적인 그런 어떤 이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뭐 극우 세력들을 감시를 해야 되고 어떤 이제 혐오 선동하는 이런 정치인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치인들을 폭로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엄중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하는 이런 어떤 비판, 경계 이런 것들을 하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우연적인 개인적인 그런 어떤 접근에 맡길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어떤 대응책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될 거다. 이런 어떤 이제 생각이 들고요. 국힘이 윤석열 같은 이상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생긴 문제가 아니겠느냐. 뭐 당연히 이제 그 점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어떤 배경 위에서 이렇게 이제 국힘이 그런 윤석열 같은 사람들을 자기의 구원 투수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걸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런 절박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이제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만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모든 걸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니까 이기고 싶고 정치적으로 승리하고 싶고 그런 것이 설사 한때는 우리 당을 괴멸시키려고 했던 그런 장본인이지만 지금은 우리 당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윤석열도 끌어들이게 된 그런 어떤 이제 배경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갖다가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아까 또 2030 남성 세대들과 관련해서 지적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이제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세계적인 경향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30 남성들이 극우화되는 건 또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여성들의 발언권이 세지고 여성들이 권리가 신장되고 페미니즘이 강화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사회가 또 우리 사회 속의 관계가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자유로운 그런 어떤 관계로 어떤 발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껏 누려왔던, 우리가 지금껏 누려왔던, 그러니까 남성들이 지금껏 누려왔던 그런 어떤 우월한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박탈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이제 젊은 청년 남성들의 극우화를 이끄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이제 배경이 될 것은 이제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군인들 지적을 하셨지만 그동안 그래도 우리 사회가 아까 우리 홍성수 교수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우리 민주주의 이게 완전히 또 허약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리 한계가 있고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이 6공화국의 87년 체제 이 민주주의가 40년 넘게 이렇게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어떤 민주적인 에토스, 민주적인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심어 놓았고 나는 그런 것들을 그 청년 세대에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설사 이렇게 이렇게 만약 그 친구들이 좀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총을 들고 국민들한테 총을 쏘면서까지 그런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엄격한 법 집행, 물론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것만으로 답을 찾기에는 극우 세력들은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또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유럽의 극우들이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과격한 발언, 또 사실상의 폭력 선동 이런 걸로 이제 먹고 살다가 연정도 하고 어느 정도 체제 내화되면서부터는 그런 쪽으로부터는 조금 이탈하는 그런 극우들이, 그러니까 극우 일종의 진화? 좋게 얘기하면은 좀 체제 내화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더 교묘하게 이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수준에서 극단에 대해서는 강하게 가야 된다라는 건 당연히 맞는 답이지만, 맞는 이야기지만, 만약 그렇게 대처하게 되면 그 극단으로부터 살짝 벗어나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면서 원래 추구했던 것을 계속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영국만도 그 나이젤 페라지라고 하는 그 극우 정치인은 트럼프 못지않은 극우 정치인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탈당을 하고 다른 당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당이 너무 극우화돼서 좀 순한 쪽으로 가겠다. 아마 우리도 지금은 이런 과격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이제 이렇게 선동하고 있지만 조금 이분들이 정치 세력을 더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약간은 좀 순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극단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안 먹힐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답이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 플로어에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 윤석열을 영입한 책임이 가장 크다. 당연히 크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만큼 이제 한국 정치가 굉장히 취약한 거죠. 정치인들을 양성해내지 못하고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국회의원은커녕 장관도 한 번 안 해보고 정치 쪽에는 발도 안 담근 완전 신인을 당원 가입한 다음에 바로 출마한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영입을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현실 정치가 취약하고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게 윤석열을 영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내몰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은 정치를 안 합니다, 사실은. 옛날에 생각해보면 노태우도 여소야대 되니까 쿠데타 하려고 했거든요.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뭘 했냐면 3당 합당을 합니다. 3당 합당은 물론 되게 인위적인 방식이고 뭐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폭력이나 군사 쿠데타에 비하면은 좀 민주주의적인 방식의 방법으로서 이제 3당 합당이라는 거 나름대로 한 건데 군인도 쿠데타를 안 하는 대신에 3당 합당 같은 어떤 정치적 방법을 추구하는 판에 이분은 군인도 아니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거는 본인이 얼마나 이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고 정치에 대해서 불신이 크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이제 보여준 이제 그런 사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계엄한 날 그 선언하는 거 이렇게 보면 무슨 다 푸념이잖아요. 이래서 잘 안 됐다. 내 정치가 이래서 안 됐다. 그러면 더 정치를 잘해서 어떻게든 야당 대표를 불러다 앉혀놓고 어떻게든 타협을 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을 안 하고 결국엔 쿠데타라는 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좀 한국 정치의 이 정말 취약점을 보여주는 건 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0, 30대 남성 문제는 아마 다음 주에 하는 시간에 또 다뤄질 뭐 주제일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 30대 남성을 뭐 악마화하거나 그 집단 자체를 굉장히 어떤 극우화된 단일한 세력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어떤 통계 자료나 설문조사했던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약간 스윙보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가 헷갈린다. 이럴 땐 이런 거 같고 저럴 땐 저런 거 아니냐. 이 모습이 보여지는 게 지금 약간 부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불만도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지향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있는데 그 갈 길을 정확하게 못 찾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는 되게 극우적인 생각과 이렇게 맞닿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또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것이 뭐 어떤 분들은 그 극우화됐을 때를 크게 보면 아 이거 다 극우화됐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는 분들은 아 꼭 그렇지 않다. 여기도 희망이 있다. 뭐 충분히 대화 토론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파트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게 바로 저는 20, 30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 때문이다. 근데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의 어떤 불만을 좀 결집시킬 수 있는 정치 세력 또는 어떤 가치 그러니까 20, 30대 남성의 지향의 가치가 뭘까? 또 그들의 어떤 주장이나 어떤 불만을 결집시킬 수 있는 언어 이런 것들이 다 부재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20, 30대 남성들이 아 이게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 뭐 여성 혐오하고 이주자 혐오하고 이게 희망이 아니라 우리 정말 인권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이 정치가 우리 모든 국민들의 삶을 20, 30대의 남성들의 삶을 더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는 되게 또 쉽게 또 넘어올 수도 있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비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시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쉽진 않지만 좀 중요한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시사인 조사에도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약 한 17%에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전형적인 파시즘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20%의 상당수는 젊은이들이 아니고 그렇죠. 옛날 사람들. 6070입니다. 결국은 군사정권을 경험했던 저희 세대들이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남자들 특히. 그래서 젊은 세대의 문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언론 질문 한두 개 더 답변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유튜브에서 언론 질문에 보면은 이제 한국의 정광훈 같은 세력들은 이건 극우라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극우라고 하면은 무슨 자국 우선주의나 민족이나 이걸 앞세워야 되는데 얘들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맞죠? 그래서 뭐 이 정광훈 세력은 상당한 정도의 비즈니스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이런 뭐 서구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극우의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오히려 그걸 부정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극우라고 부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그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보다는 상대방의 적을 통해서 자기를 규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극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질문에 이제 아까 이야기 나온 거에 약간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은 이런 젊은 세대들, 특히 2030 세대들, 극우화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정치가 정상화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여기 질문에도 그러면 정치의 정상화 말하자면은 윤석열 같은 사람이 결국 영입돼서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검찰 출신이 군사력까지 동원하는 그런 사고를 갖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양당 혹은 다당제의 구조하에서 정책 경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약간 대안이 되겠죠. 우리가 아마 다음번 토론에서 이걸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 같기는 한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혹시 두 분, 또 요거와 결합되지만 진보정당의 역할이 과연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보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올라온 질문 중에 이제 정광훈이에게 민족주의가 어디 있느냐 상당히 이제 적절한 이제 지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 협중, 뭐 이렇게 반중국 이런 것들이 보면 좀 독특한 형태의 그런 어떤 민족주의 표현 이런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한국은 특히 성족이 같이 들고 나오는 이런 걸 보면서 일종의 식민지적 뭐 이렇게 거구라고 할까 이런 양상들을 보이는 것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거구를 규정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민주적인 헌정 질서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긍정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이제 파괴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결정적인 그런 어떤 이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결국 이런 민주적 헌정 질서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평등 체제를 아주 강하게 옹호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이런 세력들은 말하자면 레디컬한 그런 라이트다 아주 급진적인 우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면 그런 레디컬한 그런 이제 우익은 크게 보면 이 민주주의 체제 안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니까 거구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이런 어떤 세력들은 그런 어떤 그런 생각들을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체제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분쇄해서라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아까 그 다른 질문들하고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거구 없는 세상에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포퓰리즘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민주주의 자체가 진의 어떤 근본 한계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체는 불가피하게 그런 어떤 포퓰리즘적인 경향이나 어떤 거부적인 경향 이런 것들을 잉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제 정치 체제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내부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한 그 민주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기 파괴 경향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아예 없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광권은 아예 이런 거부 세력들이 바로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들이 주류화되는 것을 막을 것인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들이 일정하게 정치적으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또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거구가 바로 하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도 오스트리아에도 프랑스에도 뭐 다 이렇게 거구들이 이렇게 바로를 하는데 아까 독일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주로 보수 정당이 그러니까 방화벽이라고 하는 걸 쳐서 결코 이제 거구 세력하고는 연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나가기 때문에 끝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제 대연정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독일 차기 정부가 구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그러니까 마린 르펜이 상당히 높은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이제 반거구 세력들이 연대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거나 하는 이런 집권 자체를 막았단 말이죠. 근데 미국은 이 공화당 자체가 그러니까 트럼프와 같은 이방인에 의해서, 아까 윤석열 같은 이방인이었죠. 이단화였던 이런 사람이 사실은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공화당을 접수를 하고, 공화당이 거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기니까 나라 전체가 하여튼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런 차이들이 우리가 왜 생겨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면서 제가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개헌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그래서 저는 그거는 너무 웃기는 생각이다. 문제를 모르는 그런 어떤 발상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거는 대통령 4년 중임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대통령제의 기한을 더 늘리는 그런 어떤 이제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에서 설사 극우가 정치적으로 성공하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체제 자체는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의 개헌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민주주의에만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민주주의 말고 공화적인 계기 이런 것들을 우리 헌정 질서에 도입을 해야 되는데 핵심은 결국은 이런 성자 독식 이런 체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다 이렇게 대변되면서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세력들이 자기의 지지율만큼 권력의 몫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 이제 아까 그 정당 정치 이런 것들도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극우 전문가들, 극우 연구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극우가 뭔지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다. 계속 이제 진화하고 있어서 이게 어렵다라는 것을 토로하는 게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롭게 좀 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민족주의나 이런 것도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건 이제 정치 선동의 방식은 저는 그래도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와 그들을 이제 구분해서 자꾸 외부에서 적을 찾는 거죠. 그리고 내부에서 정치를 할 때는 결국에는 이 정치 세력은 그 외부의 이놈들하고 결탁돼 있다라고 해서 그걸 같이 이제 몰아내는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비슷하죠. 결국에는 뭐 요즘에 지금 중국인 혐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중국이 문제인데 그럼 민주당은 왜 문제냐? 거기랑 결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이제 예전에 보면은 북한이 문제인데 북한하고 같이 뭔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종북 세력이 문제다. 뭐 이 논리들은 늘 이제 극우에서 했던 전형적인 이 패턴인
이었고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한국의 지금 보수가 걷고 있는 길이 극우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는 뭐 정광훈 목사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그런 패턴들은 뭐 극우의 패턴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저는 그렇게 일단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느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하나의 화끈한 해법은 없습니다. 그게 있다면은 우리가 쉽게 해결을 했겠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런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뭐를 해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 또는 헌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개선점이 뭐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그래도 다당제 민주주의가 낫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당제가 좀 돼 있으면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좀 헷갈리고 있잖아요. 막 극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거 이런 상황에서 극우가 탈당을 하겠죠. 아니면 합리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른 당을 차릴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극우는 존재하지만 보수가 다 극우화되는 건 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기는 거고 이게 지금 그나마 유럽에서 극우화가 바로 되고 있지만 약간은 통제되고 있는 하나의 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약간 미국이랑 비슷하게 어쨌든 양당제다 보니까 양당제 정치화에서는 한 번에 넘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그래서 저는 뭐 그 다당제가 된다고 해서 완벽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최소한 지금보다 조금 낫게 하려면 정치제도 조금 나으려면 그래도 다당제가 낫다. 그럼 다당제가 되려면 어떻게 정치제도 개혁해야 되냐? 뭐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2배, 3배로 늘려서 어떤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공존하고 타협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뭐 그럼 극우가 다 막아집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조금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다당제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하는 정치제도의 개선 뭐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지금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의 어떤 제도적인 개선 방안으로 좀 제시할 수 있는 건 그 부분 아닐까 하는 말씀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정치 제도의 부분 우리가 다음번에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지금 뭐 그 학계에서의 의견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거, 양당의 독점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거, 대통령 권한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거의 컨센서스가 있는데 단지 이게 이번 대선 국면에 그냥 또다시 묻혀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시민사회나 지금 뭐 비상행동, 촛불행동 이쪽에서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탄핵이 아직 인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전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데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이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서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시간 정도 지금 두 분 좋은 발표 들었고요. 앞으로 지금 굉장히 비상 국면입니다. 사실은 지금 탄핵도 비상 국면이지만 탄핵이 어떤 결과를 기각이 돼도 거의 내전 상황으로 갈 것 같고 인용이 되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승복할 것 같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이런 계기로 해서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조금 더 이렇게 질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저희 좋은 세상 연구소나 이런 시민단체는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우리도 지금 시민교육 이런 여러 가지 교사 교육이나 혹은 학습 공동체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촘촘한 시민사회만이 이런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그 베이스가 되지 않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분 발표와 토론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2주 후 27일 날 또 두 분을 모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연장해서 27일 되면 아마 상황이 바뀌겠죠. 뭔가 새로운 세상이 일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때 가서는 조금 더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다음번에도 꼭 참가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